아줌마, 카페에서 냄새 나니까 저리 가서 닦아요. 카페 앞에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새벽 5시. 알람 소리도 들리기 전에 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조심스레 펴고 일어나 앉으니 창밖은 아직 짙은 감청색 새벽빛에 잠겨 있더군요. 남들은 이 나이에 뜨끈한 아랫목에서 손주 재롱이나 볼 나이라고들 하지만 나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설렙니다. 낡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내가 세운 이 5층 건물을 향해 달릴 때면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묻히며 고생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꼭 우리 이름으로 된 건물 하나 올립시다 하던 남편의 약속이 서린 곳이지요. 비록 남편은 완공을 보지 못하고 먼저 떠났지만 나는 이 건물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내 자식 같고 내 살점 같습니다. 건물 입구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물 빠진 남색 조끼에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 남들이 보기엔 그저 흔한 청소부 할머니의 모습이겠지요. 하지만 이 옷을 입어야 비로소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화려한 비단옷보다 땀 냄새 밴 이 작업복이 내게는 훈장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먼지가 꽤 앉았네. 대걸레를 빨아 꽉 짜내는데 차가운 물이 손가락 마디마디를 아리게 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 감각이 좋습니다. 내가 직접 닦고 쓸어야 이 건물이 숨을 쉬는 것 같거든요. 1층부터 5층까지 계단 모서리에 작은 흙먼지 하나도 내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한참 복도를 닦고 있는데 1층 상가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커다란 이삿짐 트럭이 멈춰서더니 웬 젊은 남자가 내리더군요.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내린 그는 한눈에 봐도 귀하게 자란 티가 나는 매끈한 코트를 입은 청년이었습니다. 조심해. 그거 스페인에서 수입한 타일이야. 깨지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오기로 한 브런치 카페 사장 박민준이라고 했던가요? 나는 반가운 마음에 대걸레를 세워두고 다가갔습니다.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내게 또 다른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아이고, 사장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내가 이 건물 관리랑 청소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셔. 나는 내 딴에는 가장 인자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내 얼굴을 보기는커녕 내가 들고 있는 대걸레부터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마치 오물을 본 것처럼 인상을 확 구겼습니다. 아, 진짜. 아줌마, 잠깐만요. 그 걸레에서 냄새 안 나요? 우리 가게 인테리어 새로 하는데 먼지 날리고 락스 냄새 풍기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가운 것을 넘어 무시가 뚝뚝 묻어났지요. 나는 무안해져서 대걸레를 뒤로 슬쩍 감췄습니다. 미안합니다. 새벽이라 손님이 없을 줄 알고 얼른 치울게요. 됐고요. 앞으로 우리 영업시간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카페 입구 지저분하게 청소도구 같은 거 늘어놓지 마시라고요. 분위기 다 버리니까. 민준 사장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인부에게 큰 소리로 떠들더군요. 이래서 건물주를 잘 만나야 한다니까. 관리인이 이 모양이니 건물이 품격이 없지. 나중에 건물주 만나면 이 할머니부터 좀 바꾸라고 해야겠어. 첫날부터 재수없게 정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손은 비록 락스물에 부르트고 거칠지만 내 마음까지 더러운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꿈에도 모르겠지요.
그저 힘없는 노인네가 구질구질하게 청소나 하며 연명하는 줄로만 아는 모양입니다. 나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거기엔 이 건물의 모든 문을 여는 묵직한 열쇠 꾸러미가 만져졌습니다. 순간 이 열쇠를 꺼내 보여주며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다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사람은 그 자리에 없을 때 진면목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불편하지 않게 조심하리다. 나는 낮게 대답하고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그 청년의 오만한 시선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복의 청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라고 한마디 해줬을 텐데 말이지요. 나는 묵묵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습니다. 저 청년이 앞으로 이 건물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 그리고 내가 그에게 어떤 교훈을 주게 될지. 낡은 빗자루 끝이 평소보다 조금 더 힘있게 바닥을 긁어내렸습니다. 그 젊은 사장이 쾅 소리를 내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린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2층 계단참에 서서 텅 빈 복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것이 새벽 바람보다 더 매섭게 느껴졌지요. 내 집처럼 아끼는 이 건물에서 누군가에게 재수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이 늙은이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낡은 걸레를 다시 꽉 쥐었습니다. 서러움에 젖어 있을 시간조차 내게는 사치였거든요. 2층 내과 병원 문이 열리기 전에 복도 광택을 내야 했고 3층 학원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화장실 거울을 닦아 놓아야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고집하는 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이 건물 구석구석을 닦으며 내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먼저 간 남편과의 유일한 대화였으니까요. 에휴,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닦아놓으면 금방 먼지 않는 저 유리창 같은 것을. 나는 옥상으로 올라가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가 오늘따라 유난히 외로워 보이더군요. 주머니 속에서 짤랑거리는 금색 열쇠 뭉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쇳덩이 하나면 저 오만한 청년을 당장이라도 쫓아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봐요, 청년.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인데 당신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나? 하고 호통을 치면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이 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열쇠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휘두를 때보다 품고 있을 때 더 힘이 있는 법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청년이 스스로 제 허물을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과 직업으로만 판단하는 저 얕은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언젠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될 거라는 걸 나는 이미 수많은 세월을 겪으며 봐왔거든요.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1층 카페에서는 요란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된 간판이 걸리고 화려한 조명이 켜지니 건물이 한결 환해 보이긴 하더군요. 나는 조심스럽게 지하 청소도구함으로 내려가다가 카페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마침 민준 사장이 손님인 듯한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아유, 사장님. 카페가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 건물에서 제일 빛나네. 당연하죠. 제가 이 건물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들어왔거든요. 관리 상태가 워낙 엉망이라 제가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민준 사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러다 문을 나서던 그의 시선이 복도를 지나던 나와
딱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버렸지요. 마치 우아한 연회장에 오물이라도 튄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 진짜. 아줌마, 내가 아까 영업시간에는 이 근처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손님들 기분 잡치게 왜 자꾸 눈앞에 나타나요? 그는 사람들 앞이라 그런지 아까보다 더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졸지에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등이 떨려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그저 저쪽 계단으로 가려던 것뿐인데. 됐으니까 당장 저 구석으로 가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저쪽 화단에 담배꽁초 하나 있던데 월급 받고 뭐 하는 거야? 일 똑바로 안 할 거면 관둬요. 내가 건물주한테 말해서 당장 사람 바꿀 거니까. 그는 내 가슴팍을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월급이라니요. 내가 내 건물 관리하느라 받는 수고비를 그가 어찌 알겠습니까? 나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주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대응일 뿐이지요. 진정한 어른의 싸움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보는 것임을 나는 압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준 사장은 승리자라도 된 양 비웃음을 흘리며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청소도구함 작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창고,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이 오늘은 유난히 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는 여전히 빗자루가 들려 있었고 내 주머니에는 금색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세나. 나는 거친 손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지요. 하지만 내가 택한 방법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더 완벽하게 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나를 깎아내리려 해도 이 건물이 나라는 존재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히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다시 장화끈을 조여맸습니다. 화려한 카페 간판 뒤에 가려진 그 청년의 오만함이 언제쯤 바닥을 드러낼지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다시금 묵직한 대걸레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지하 계단을 올라가는 내 발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진짜 주인과 껍데기만 화려한 세입자의 소리 없는 전쟁 말입니다. 카페 더 루미에르가 정식으로 문을 연 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건물 1층은 몰라보게 화려해졌지요. 번쩍이는 금색 테두리의 유리문과 밤새 꺼지지 않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환해질수록 1층 구석진 곳에서 묵묵히 걸레질을 하는 내 그림자는 더욱 짙고 어둡게만 보였습니다. 민준 사장은 이제 나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혹은 자기 밑에서 일하는 몸종 부리듯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카페 입구에 깔린 고가의 카페트를 털어달라느니 손님들이 흘리고 간 커피 자국을 당장 지우라느니 하며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불러댔지요. 내가 이 건물의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지 그의 개인 비서가 아니라는 사실 따위는 그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줌마,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 문손잡이 지문 하나 없이 닦아놓으라고. 우리 카페는 프리미엄인데 이런 데서 급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는 오늘도 카페 문을 열자마자 나를 세워두고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아침부터 4층 학원과 복도를 닦느라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게으름 피우는 늙은이로만 보였나 봅니다. 나는 젖은 수건을 고쳐쥐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아침 일찍부터 4층까지 다 돌고 오느라 조금 늦었네요. 금방 닦아드리지요. 늦은 게 자랑입니까? 이 건물에 월세 내고 들어온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내는지 알아요? 바로 나예요. 내가 불편하면 이 건물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외제차 키를 꺼내 손가락으로 빙빙 돌리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 키에 달린 가죽고리가 꽤나 비싸 보였지만 내 눈에는 그저 가벼운 장난감처럼 보였지요. 그가 내고 있는 월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이 누구의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그가 알게 된다면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싶어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나는 그가 지적한 문손잡이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은 어느덧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친 피부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에는 민준 사장은 평생 가도 배우지 못할 인생의 고단함과 인내가 새겨져 있었지요. 내가 문을 닫는 동안 그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샌드위치 소스 양이 왜 이래? 원가 절감하라고 했지. 누가 이렇게 팍팍 넣으래? 손님들은 어차피 분위기로 오는 거지. 맛으로 먹는 줄 알아? 가늘게 열린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하며 프리미엄을 외치더니 속으로는 식재료 몇 그램에 벌벌 떨며 이익을 챙기려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참으로 꼴불견이었지요.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그 지독한 속물근성이 이 건물에 스며드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카페는 소위 강남 스타일을 쫓는 젊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의 손님들이 드나들 때마다 나는 혹여나 내 작업복이 그들의 옷에 닿을까봐 벽에 몸을 바짝 붙여 지나갔습니다. 그런 나를 발견한 민준 사장은 인상을 찌푸리며 카페 안에서 삿대질을 해댔지요. 저 구석으로 꺼지라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카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비상구 계단 한편에 앉아 작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집에서 싸온 식은 밥과 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인 소박한 도시락이었지요. 땀 흘리고 난 뒤 먹는 이 찬밥 한 덩이가 내게는 세상 그 어떤 성찬보다 달콤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계단실이었지만 그곳만큼은 민준 사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닿지 않는 나만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상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신경질적으로 통화를 하며 들어오다 나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이씨, 깜짝이야. 아줌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는 코를 막으며 내가 열어둔 도시락 통을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간단하게 밥 좀 먹고 있었습니다. 금방 치울게요. 아니, 여기서 밥을 먹으면 어떡해요? 우리 카페로 이 김치 냄새 다 들어가면 책임질 거야? 당장 치워요. 여기가 무슨 공사장 식당인 줄 알아? 그는 내 도시락통을 구두 끝으로 툭 쳤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밀려나며 밥알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내 정성이 담긴 음식이 그의 발길질에 모욕당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이건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밥 먹을 곳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며 낮게 깔렸습니다. 민준 사장은 내 기세에 아주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이내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당신 오늘부로 끝이야. 내 당장 관리소장한테 전화해서 당신 해고시키라고 할 테니까 짐 싸서 나가요. 그는 씩씩거리며 비상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식은 밥과 흩어진 김치 조각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손으로 조심스레 주워 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저 어린 청년이 가여워서였습니다. 남을 밟아야만 자신이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저 비뚤어진 마음이 결국 자신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머니 속에 금색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이 열쇠가 내주는 묵직한 무게감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자네가 내 건물의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한다고? 어디 한번 해보게나. 누가 진짜 이 건물의 주인인지, 누가 누구를 내보낼 수 있는지 자네가 직접 확인해 볼 기회를 주지. 나는 차분하게 도시락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나도 그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무례함이 이 건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 건물주로서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온 것이지요. 화려한 간판 뒤에 가려진 그 지저분한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낼 준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비상구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줍는 내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노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한 것 같은 서글픔 때문이었지요. 60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찬밥 한 덩이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짐을 챙겨 지하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엔 20년 넘게 내 곁을 지키며 이 건물의 실질적인 행정을 도맡아온 최 소장이 있었지요. 최 소장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 있었어요? 그는 나를 여사님도 청소부도 아닌 회장님이라 부르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에게 손을 내저으며 낮은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락스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인 지하실의 공기가 그제야 나를 좀 살 것 같게 만들더군요. 최 소장, 조금 전에 1층 민준 사장이 자네한테 전화한다고 안 하던가?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최 소장은 내 눈치를 한번 보더니 수화기를 들었지요. 스피커폰 너머로 터져나오는 민준의 목소리는 지하실 벽을 뚫고 나갈 기세였습니다. 어이, 최 소장, 내가 아까 말했지? 그 지하 청소부 노인네 당장 내보내라고. 어디 세입자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이 건물 수준 떨어져서 장사 못하겠으니까 오늘 중으로 정리해요. 최 소장은 당혹스러운 듯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나를 흘금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지요. 사장님, 그분이 오랫동안 여기서 일을 하셔서 마음대로 내보내기가 좀. 오래 하긴 뭘 오래 해. 건물주한테 내가 직접 말해? 내가 여기 한 달에 내는 임대료가 얼마인데. 관리인이 일을 이따위로 할 거야? 건물주 연락처 내놔요. 내가 직접 단판 지을 테니까. 민주는 욕설 섞인 고함을 지르다 제풀에 겨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관리실 안에서 나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건물주를 찾다니요. 바로 앞에 두고 말입니다. 최 소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그냥 오늘이라도 정체를 밝히시죠. 저 어린 놈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하셔야 합니까? 나는 최 소장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니야, 최 소장. 아직은 아니네. 사람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 스스로 바닥을 쳐봐야 아는 법이야. 그나저나 저 친구 가게 홍보하느라 돈을 꽤 쓴 모양인데 임대료는 제때 들어오나? 최 소장은 서류철을 뒤적거리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달 임대료가 사흘째 미납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며 다음 주로 미뤄달라더군요.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골병이 든 모양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이탈리아산 타일로 치장하느라 정작 중요한 기본은 놓치고 있었던 게지요. 인생도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칠을 해도 결국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나는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준 사장은 내가 다시 나타나자 기가 찬다는 듯 카페 안에서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보더군요.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카페 유리창 바로 옆에 붙은 화단 배수구를 점검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물이 고이는 게 심상치 않았거든요. 아줌마, 아직도 안 나갔어? 최 소장한테 얘기 못 들었냐고. 민준 사장이 문을 박차고 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손님들이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았지요. 사장님, 여기가 막히면 비 올 때 가게 안으로 물이 역류할 수 있어요. 내가 미리 좀 봐두려고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역류? 웃기지 마세요. 이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데 괜히 여기 기웃거리면서 우리 손님들 비위 상하게 하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 그는 내 손에 들린 집게를 빼서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쇳소리를 내며 튕겨나가는 집게를 보며 나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장담했으니 나중에 딴소리는 말게나.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예보에도 없던 기습적인 폭우였지요. 나는 옥상 배수구를 확인하고 서둘러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상대로 카페 앞 화단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준 사장이 아까 내가 점검하려던 배수구를 쓰레기로 막아버린 탓이었지요. 카페 안은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바닥 타일 위로 흙탕물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당황한 직원들이 걸레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민준 사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나는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건물에 물이 차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을 것 같았지요. 그는 빗속으로 뛰어나와 배수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쓰레기와 진흙에 덮여 어디가 구멍인지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아줌마, 어이 아줌마, 여기 좀 도와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가 나를 발견하고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조금 전까지 나를 벌레 보듯 하던 그 오만한 목소리는 간대었고 비굴한 간청만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에 든 열쇠 꾸러미를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아까는 제가 여기 있으면 분위기 버린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영업시간엔 얼씬도 말라면서요. 내 차분한 물음에 그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명품 코트가 볼품없이 늘어져 있더군요. 화려한 간판은 빗물에 씻겨 번지고 있었고 그 뒤에 숨겨진 오만함은 이제 추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묵묵히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 첫 번째 경고장을 날릴 준비를 마친 것이었지요. 빗줄기는 그칠 줄 모르고 더 굵어졌습니다. 내가 빗자루를 들고 서 있자 그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내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슬쩍 몸을 피하며 그가 내던졌던 집게를 집어들었습니다. 배수구에 낀 오물들을 하나씩 걷어내자 고여있던 흙탕물이 소용돌이를 치며 빠져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진작 좀 해주지.
아줌마 때문에 우리 가게 바닥 다 버렸잖아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마자 그는 다시 본연의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그 말이 딱 맞더군요. 나는 대꾸도 없이 묵묵히 빗물에 젖은 복도를 닦아내고는 다시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계단 밑 창고 옆 작고 낮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찬밥에 삭힌 깻잎 몇 장, 그리고 아들이 생일이라고 사다 준 분홍색 소시지 몇 알이 오늘 내 성찬이었습니다. 밥알이 까끌까끌하게 목을 넘어갔습니다. 비록 좁고 어두운 계단 밑이었지만 여기서 먹는 밥 한 끼가 나에게는 유일한 휴식이었지요. 그런데 저 멀리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신경질적인 그 소리, 보지 않아도 민준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화가 난 얼굴로 복도를 지나다 기어이 계단 밑에 웅크리고 앉은 나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이 아줌마가 정말 보자 하니까 내가 어제 분명히 경고했죠? 여기서 밥 먹지 말라고. 그의 고함에 깜짝 놀라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보듯 코를 막았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비도 오고 밖에서 먹을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럽니다. 얼른 먹고 치울 테니 한 번만 봐주셔요. 봐줘요? 아줌마가 여기서 김치 냄새 풍기며 밥 먹는 꼴을 우리 카페 손님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냐고. 아, 이 건물은 청소부가 계단 밑에서 구걸하듯 밥 먹는 수준 낮은 곳이구나 할 거 아니에요. 내 브랜드 가치 떨어지는 거 책임질 거야? 수준 낮은 곳이라니요. 구걸이라니요.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손 안 벌리고 내 손으로 직접 닦고 쓸어 일군 내 건물에서 내가 내 밥을 먹는 게 구걸이라니. 나는 밥알이 가득 든 입안이 갑자기 써졌습니다. 사장님, 말이 너무 심하시네. 내가 구걸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정당한 일터에서 밥 한 끼 먹는 겁니다. 일터? 여기가 당신 안방이야? 여긴 내 영업 방해하는 현장이지. 당장 그 비린내 나는 도시락 닫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 눈앞에서 밥 먹는 모습 한 번만 더 띄면 그땐 정말 관리소장이고 뭐고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는 내 앞에 놓인 소박한 반찬통을 구두 끝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소시지 하나가 바닥에 먼지 위로 굴러 떨어졌지요. 아들이 엄마 기운내라고 정성껏 구워준 그 소중한 반찬이 더러운 바닥을 뒹구는 것을 보자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침 근처 상가의 세탁소 주인과 편의점 청년이 소란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민준 사장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좀 보세요. 이런 노인네가 건물 관리를 한답시고 여기서 냄새 피우고 앉아있으니 우리 상가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건물주 만나면 이 청소 시스템부터 싹 갈아엎으라고 할 겁니다. 전문업체 불러서 깔끔하게 관리해야지. 이런 구닥다리 방식으론 장사 못해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민준 사장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더군요. 나는 바닥에 떨어진 소시지를 휴지로 정성스럽게 집어 올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굽은 허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그의 잘난 얼굴을 말입니다. 사장님, 건물주를 만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청소하는 노인네가 밥 먹는 게 꼴 보기 싫으니 내쫓으라고 하실 건가요? 당연하지. 당신 같은 사람이 붙어 있으면 건물감 떨어진다고 할 거야.
내가 이 건물에서 내는 월세가 얼만데 건물주가 내 말을 안 듣겠어? 그는 비웃으며 뒤를 돌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지요. 세탁소 사장님이 다가와 내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여사님, 참으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저렇지 뭐. 우리 가게 와서 드시지 그랬어.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도시락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서늘한 냉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그가 철이 없어서 인생을 몰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짓밟은 것은 단순히 찬밥 한 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 그리고 내가 지켜온 이 건물의 긍지였습니다. 나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밟으며 다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건물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수준이라는 것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쌓아 올리는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주머니 속에 든 금색 열쇠 뭉치가 차갑게 내 허벅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열쇠를 꺼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먼지 묻은 소시지를 휴지로 감싸 쥐고 일어서는데 무릎에서 기어이 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자존심이 꺾이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미어졌지요. 민준 사장은 승리자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카페로 돌아갔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저마다 씁쓸한 표정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는 어두운 지하 계단 복도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내 나이 60을 훌쩍 넘기며 안 해본 고생이 없었지만 오늘처럼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는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프라이팬에 노릇노릇 구워주던 그 분홍색 소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해. 밥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 하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결국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도시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저 젊은 친구한테 뭐라고 했을까? 나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과 나는 이 건물을 올리기 위해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냉차 한 잔 제대로 못 사 마시며 돈을 모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건물은 단순히 돈 벌어다 주는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땀방울이 응축된 결정체였지요. 그런데 저 청년은 그 땀의 가치를 수준이라는 얄팍한 단어로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마음을 추스르고 지하실 안쪽, 나만 아는 작은 비밀 금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장부가 하나 들어있지요. 이 건물에 입주한 모든 상가의 계약서와 임대료 현황이 적힌 장부입니다. 나는 돋보기를 쓰고 1층 더 루미에르 카페의 항목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준 사장은 겉으로 부린 허세와는 달리 자금 사정이 엉망인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보증금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고 매달 내야 할 관리비며 임대료가 벌써 아슬아슬하게 밀려 있었지요. 최 소장이 아까 말했던 임대료 미납 사실이 장부 위에 선명한 빨간 줄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허세가 사람을 잡는 법인데 저 어린 친구는 아직 그걸 모르는구먼. 나는 장부를 덮고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건물 밖에서 낯선 남자 2명이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험악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들이었지요. 나는 청소하는 척 카페 근처 유리창을 닦으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사장, 이번 달 이자까지 합치면 금액이 꽤 되는데 언제까지 미룰 거야? 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손님 몰리고 있으니까 금방 해결합니다.
민준 사장의 목소리가 아까 나를 윽박지를 때와는 다르게 한껏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손까지 파르르 떨며 종이컵을 권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는데 묘한 감정이 교차하더군요. 나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왕처럼 군림하더니 정작 자신의 빚 앞에서는 저토록 비굴해지다니 인생의 민낯이란 게 참으로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무자들과 한참 실랑이를 벌이던 민준 사장은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분풀이를 할 대상을 찾듯 카페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유리창을 닫고 있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눈을 부라렸지요. 아직도 안 갔어? 당신 여기서 엿듣고 있었던 거지? 진짜 이 할망구가 갈 때까지 갔네. 그는 내 손에 들린 분무기를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분무기 헤드가 깨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나는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하게 말했지요. 사장님,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입니다. 장사라는 게 사람 마음을 얻는 거지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서 훈계질이야. 당신 오늘 정말 해고야. 내 당장 건물주랑 연락할 테니까 두고 봐. 민준 사장은 씩씩거리며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분무기 조각들을 묵묵히 주워 담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나는 지하 관리실로 내려가 최 소장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최 소장, 1층 카페에 정식으로 내용 증명 보내게. 임대료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 예고 통보서 말이야.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건물주 미팅이 있을 거라고 전해줘. 최 소장은 깜짝 놀라 나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나서시는 겁니까? 그래, 밥 한 덩이의 서러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짓밟은 청소부 노인이 누구인지 이제는 알 때가 된 것 같네. 나는 주머니 속에 금색 열쇠를 꺼내 손바닥 위에서 굴려보았습니다. 차가운 쇳덩이의 촉감이 오늘따라 유난히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준 사장이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건물주의 존재가 그가 매일같이 무시하고 침뱉던 청소부 여사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나는 마지막으로 1층 복도를 한 번 더 닦았습니다. 비 온 뒤에 눅눅함이 가시고 복도 바닥은 다시금 거울처럼 매끄럽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빛나는 복도 위로 민준 사장이 걸어나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찬밥 한 덩이에서 시작된 이 서러움의 끝은 진정한 어른의 따끔한 가르침으로 마무리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는 젖은 걸레를 정성껏 빨아 널며 다가올 금요일의 미팅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지하 관리실의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깜빡였습니다. 나는 최 소장이 내준 믹스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멍하니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소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내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결심한 듯 내 맞은편에 앉더군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1층 그 젊은 친구,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아까 내용 증명 초안을 작성하면서도 제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금요일에 정체를 밝히시고 나면 뒷감당은 어찌하시려고요. 최 소장의 걱정 어린 말투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종이컵에서 올라오는 달큰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지만 마음속의 응어리는 좀처럼 녹지 않았지요. 최 소장, 내가 이 건물을 올릴 때 자네한테 했던 말 기억하나? 여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돌덩이가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 저 카페 때문에 상가 분위기가 말이 아니네. 세탁소 사장도 편의점 청년도 저 젊은 사장 눈치 보느라 복도에서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있어.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건물인가?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겨우 속이 좀 풀리는 기분이었지요. 사실 내 마음 한구석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나라고 왜 화려한 옷 입고 사모님 소리 들으며 대접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이 낡은 작업복을 고집하는 데는 나만의 가슴 아픈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10년 전 우리 영감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내 손을 꼭 잡고 남긴 유언 때문이었지요. 임자, 우리가 평생을 남 밑에서 고생하며 이 건물을 가졌지만 절대로 주인 행세하며 사람 위에 서지 마제. 아래에서 위를 봐야 진짜 세상이 보이는 법이야. 건물을 지키는 건 돈이 아니라 그 안을 닦고 쓸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네.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나는 청소부로 살기를 자처했습니다. 낮은 곳에서 빗자루를 들고 세상을 보면 사람들의 진심이 보입니다. 누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지, 누가 남의 노력을 우습게 여기는지. 민준 사장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이들은 절대로 보지 못하는 풍경이지요. 하지만 회장님, 오늘 그 찬밥 소동은 정말 너무했습니다. 제가 달려나가서 한마디 하려다가 회장님이 고개를 젓길래 참았는데 가슴이 미어 터지는 줄 알았다고요. 최 소장이 분이 덜 풀린 듯 책상을 탕 쳤습니다. 그게 내 운명이지 싶네. 그 청년이 내뱉은 독설은 내 귀에 머물다 사라지겠지만 그 청년의 마음에는 오만이라는 독이 계속 쌓일 거야. 내가 오늘 침묵한 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독이 스스로를 망치기 전에 기회를 주려 했던 거였네. 그런데 이제는 그 기회도 다 써버린 것 같구먼.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 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했지요. 4층 학원이 끝날 시간이라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기 전에 계단 난간을 소독해야 했습니다. 지하를 벗어나 1층 복도로 올라오니 카페 더 루미에르에서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준 사장은 테라스에 앉아 금태 안경을 만지작거리며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더군요. 나를 발견하자마자 입가에 냉소를 띠며 고개를 돌리는 그를 보며 나는 조용히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저 화려한 음악 뒤에 숨은 채권자들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보군. 나는 그의 카페 앞을 지나며 바닥에 떨어진 화려한 전단지 한 장을 주워 올렸습니다. 상위 1%를 위한 고품격 휴식처라고 적힌 글귀가 오늘따라 무척이나 공허해 보였습니다. 진짜 상위 1%의 품격은 남을 무릎 꿇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복도를 닦는 내내 민준 사장의 시선이 내 등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감시하듯 혹은 멸시하듯 따라붙는 그 시선을 견뎌내며 나는 묵묵히 빗자루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중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 손님이 실수로 커피잔을 엎지르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나, 이를 어째.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손이 떨려서. 놀란 할머니가 허둥지대며 휴지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카페 안에서 민준 사장이 쏜살같이 튀어나오더군요. 아, 할머니. 이게 얼마짜리 테이블 보인데 조심 좀 하시지. 이거 세탁비로도 안 끝나요. 정말 나이 들면 집안에나 계시지 왜 나와서 민폐예요? 그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준 사장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고 카페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나는 쥐고 있던 빗자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나에게 하는 모욕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무 잘못 없는 노인에게 퍼붓는 저 무례함은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의 평온함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할머니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쥐고 있던 대걸레를 내려놓고 카페 안으로 발을 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 앞을 가로막은 건 민준 사장의 서슬 퍼런 눈빛이었지요. 그는 할머니를 몰아세우다 말고 입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화살을 돌렸습니다. 꺼봐, 아줌마. 아줌마 같은 노인네가 여기서 청소한답시고 알짱거리니까 이런 기운이 전염되는 거 아니야. 할머니, 이 아줌마 아는 사람이에요? 끼리끼리 온 거야, 뭐야? 그의 입에서 나온 끼리끼리라는 말에 주변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가방을 챙겨 일어섰지요. 나는 카페 문턱에 멈춰서서 민준 사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주먹이 덜덜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하게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사장님, 실수로 엎질은 커피 한 잔에 인생 전체를 부정당할 만큼 그 할머니가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손이 떨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법이지요. 그게 어른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 싶소. 예의? 지금 나한테 예의를 가르쳐요? 청소나 똑바로 하라니까. 저 할머니가 엎지른 거 다 닦을 거야? 아줌마 월급에서 깔까? 민준 사장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내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 무례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이 카페의 임대차 계약서에 찍힌 내 도장을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아직은 그가 제 발등을 찍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으니까요. 나는 말없이 허리를 굽혀 할머니가 떨어뜨린 손수건을 주워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저 청년이 오늘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마셔요. 저랑 같이 나가시지요. 할머니를 부축해 카페를 나오는데 뒤에서 참나 끼리끼리 잘들 노네. 관리소장한테 당장 전화해. 라는 민준 사장의 고함이 복도를 메아리쳤습니다. 할머니를 근처 벤치에 앉혀드리고 다시 지하관리실로 내려오니 최 소장이 머리를 싸매고 앉아있더군요. 내 얼굴을 본 최 소장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방금 1층에서 또 연락 왔습니다. 이번엔 아예 정식으로 민원을 넣겠다네요. 아까 그 할머니 일까지 엮어서 청소부가 손님 영업을 방해했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 정도면 병이에요, 병. 나는 최 소장이 내민 민원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준 사장은 내가 이 건물의 관리인이자 청소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신이 휘두른 폭언은 생각지도 않고 말입니다. 최 소장, 금요일 미팅 준비는 다 되었나? 네, 회장님. 임대료 미납 내역서부터 그동안 상가 번영회에서 들어온 민준 사장의 갑질 사례들까지 다 정리해 뒀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이번 기회에 다 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내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늙은이 특유의 정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오늘 그 할머니에게 퍼붓던 막말을 생각하면 더 이상의 관용은 독이 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침묵이 금이라지만 때로는 그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권력으로 오해받기도 하지.
내가 너무 오래 참아준 모양이야. 나는 지하실 한 구석에 세워둔 대걸레를 정성껏 빨았습니다. 구정물이 흘러나오는 걸 보며 내 마음속의 지저분한 미련들도 함께 씻겨 내려가길 바랐지요. 그날 저녁 퇴근하려는데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카페 안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민준 사장은 아까의 기세는 어디 갔는지 심각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담배를 피워대고 있더군요. 아마도 밀린 이자, 독촉이나 식자재 대금 문제겠지요.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이제 이 침묵을 깨야 할 시간이 48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이 건물의 주인으로서 내가 저 화려한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요? 나는 주머니 속 열쇠 꾸러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건물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닦는 손은 이제 멈추겠지만 건물을 지키는 주인의 손은 이제부터 바빠질 참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품격을 다시 세우기 위한 나의 굳건한 침묵은 이제 거대한 폭풍우가 되어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금요일 미팅을 앞둔 목요일 아침, 하늘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야속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서둘러 1층 로비의 유리창을 닫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 멀리 입구 쪽에서 퀵서비스 기사 한 분이 커다란 상자 여러 개를 카트에 싣고 낑낑대며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1층 더 루미에르 카페로 가는 물건인 모양인데 마침 민준 사장은 아직 출근 전이었고 가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사장님이 아직 안 나오셨는데. 기사님은 연신 땀을 닦으며 곤란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배달이 밀려 있는지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내 젊은 시절 시장통에서 짐을 나르던 때를 떠올리게 하더군요. 남의 일 같지 않은 마음에 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기사님, 내가 이 건물 관리하는 사람인데 사장님 오실 때까지 내가 잠시 맡아줄까요? 여기 관리소 옆 공간에 두면 안전할 텐데. 내 제안에 기사님은 구세주를 만난 듯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냉동 생지랑 비싼 커피 원두라 길바닥에 둘 수도 없고 정말 난감했거든요. 기사님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상자들을 내게 맡기고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나는 그 무거운 상자들을 하나하나 옮겨 햇볕이 들지 않는 시원한 복도 안쪽에 잘 쌓아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가져갈까봐 1층 카페 물건이라는 쪽지까지 정성스럽게 써붙였지요. 내 딴에는 새로 들어온 젊은 사장이 출근해서 당황하지 않게 도와준 선이었습니다. 비록 나를 무시하고 험한 말을 내뱉는 사람이지만 장사하는 사람 마음은 장사해 본 사람이 안다고 귀한 식재료가 상하면 그 손해가 얼마나 클지 걱정이 됐던 겁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민준 사장의 외제차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화려한 정장 차림으로 차에서 내리더니 가게 문 앞에 기사님이 남겨둔 배송 완료 문자를 확인하는 듯 휴대폰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달려가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오셨소? 아까 퀵 기사님이 오셨는데 사장님이 안 계셔서 내가 저기 안쪽에 잘 보관해 뒀습니다. 냉동식품인 것 같길래 햇볕 안 드는 곳에 뒀으니 얼른 들여놓으셔요. 하지만 민준 사장의 반응은 내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나를 벼락 맞은 듯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아줌마가 그걸 왜 건드려요? 당신이 뭔데 내 귀한 물건에 손을 대냐고. 그는 내가 가리킨 상자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상자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비명을 지르더군요. 아줌마, 여기 상자 모서리 찌그러진 거 안 보여? 이거 하나의 원두가 얼마짜리인데. 아줌마, 이거 옮기면서 떨어뜨렸지? 슬쩍 한 봉지 빼돌린 거 아니야? 나는 너무 황당해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나는 기사님이 곤란해하시길래 도와드린 것뿐이고 손끝 하나 안 대고 고스란히 옮겨두기만 했소. 도둑 취급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지 않소? 도와줘? 누가 도와달래? 당신 같은 청소부의 손때 묻은 식재료를 우리 귀한 손님들한테 어떻게 내놓으라는 거야? 찝찝해서 이거 다 폐기해야겠네. 당신 이거 변상할 수 있어? 이거 다 합치면 아줌마 1년치 월급으로도 모자라. 그의 목소리가 커지자 카페 직원들과 출근하던 다른 상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민준 사장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아예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 좀 보세요. 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택배 상자를 뜯어보질 않나 슬쩍 빼돌리려다 걸리니까 이제는 도와줬다고 발뺌을 하네. 이런 사람이 건물 청소를 하고 있으니 우리 택배가 남아나겠냐고요. 그의 억지 주장에 내 가슴은 분통이 터져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저 어린 청년의 독설 한마디에 도둑질이나 하는 노인네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선의로 베푼 행동이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내 심장에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쥐고 있던 빗자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이 부르르 떨렸지요. 주변 상인들도 이번만큼은 민준 사장이 너무하다는 듯 수군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안 되겠어. 경찰에 신고하든지 해야지. 최 소장 어디 있어? 당장 이 할머니 끌어내라고. 민준 사장의 고함이 복도 끝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나는 억울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정말 내가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 민준 사장. 자네가 오늘 내 선의를 이렇게 짓밟았나?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이제는 자네가 저지른 무례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선의가 아기로 돌아온 이 순간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가닥의 동정심마저 깨끗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나는 조용히 뒤돌아 지하관리실로 향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저 오만한 청년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기 위해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민준 사장의 날카로운 고함이 복도 벽을 타고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 불러. 아니, 당장 저 할머니 짐 싸서 내보내라고. 그의 손가락이 내 코끝까지 다가와 휘둘러질 때마다 내 가슴 속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요. 그 중에는 나를 안쓰럽게 보는 이도 있었지만 민준 사장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내팽개쳐진 1층 카페 물건 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정성껏 써붙인 내 마음이 그에겐 그저 도둑놈의 비겁한 변명거리로만 보였던 모양입니다. 사장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남의 물건에 손 떼며 산 사람 아니요. 기사님이 하도 급해하시길래 돕고 싶어서.
돕긴 뭘 도와. 아줌마 같은 사람이 우리 카페 원두 가격이나 알아? 이거 한 봉지에 아줌마 며칠치 일당이야. 어디서 더러운 손을 대고 선의를 운운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건물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그는 아예 내 인격을 바닥까지 짓밟기로 작정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주머니 쪽을 가리키며 눈을 부라리더군요. 잠깐, 그 주머니에 든 거 뭐야? 짤랑거리는 거 그거 뭐야? 설마 우리 가게 열쇠 복사한 거 아니야? 그의 막무가내식 추궁에 나는 나도 모르게 주머니 속 금색 열쇠 뭉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열쇠의 정체를 알면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 해도 이가 갈렸지만 나는 끝내 열쇠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아주 나직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람의 가치는 입고 있는 옷이나 주머니 사정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장님이 뱉은 그 모진 말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시오? 감당? 청소부 주제에 이제 저주까지 퍼붓네. 최 소장, 당장 안 오고 뭐해? 마침 소란을 듣고 달려온 최 소장이 민준 사장과 나 사이를 급히 가로막았습니다. 최 소장은 내 안색을 살피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민준 사장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보증은 무슨? 최 소장, 당신도 한패야? 내가 이 건물주 만나면 당신들 둘 다 세트로 잘라버리라고 할 줄 알아.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민준 사장은 씩씩거리며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흩어지기 시작했지요. 최 소장은 내 팔을 붙잡으며 안타까움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그만하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아니네, 최 소장. 자네는 가만히 있게. 내일 오후 2시 미팅. 그때까지만 참으려네. 나는 최 소장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보란듯이 그가 침을 뱉고 지나간 자리를 닦아냈습니다. 내 손은 정직했고 내 빗자루질은 당당했습니다. 선의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내 심장을 찔렀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준 사장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지인들과 큰 소리로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 글쎄, 우리 건물 청소부가 내 택배를 훔치려다 걸렸다니까? 요즘 노인네들은 양심도 없어. 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내 귓가를 스쳤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카페 옆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내일이면 사라질 그의 오만함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소리라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나는 주머니 속 금색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은조렸습니다. 그래, 민준 사장, 자네가 오늘 짓밟은 그 더러운 손이 내일 자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걸세. 퇴근길, 나는 평소 입던 낡은 작업복이 아닌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단정한 옷을 꺼내보았습니다. 10년 전 영감이 사주었던 한 번도 입지 않은 귀한 옷이었지요. 선의를 아기로 갚은 이에게 보여줄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나는 내일 온몸으로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부메랑은 던진 사람에게 반드시 돌아가는 법입니다. 민준 사장이 던진 무례와 오만의 부메랑이 이제 그의 목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나는 캄캄해진 건물의 불을 하나둘 끄며 내일 다가올 진실의 시간을 조용히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전의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민준 사장에겐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만만한 청소부 할머니를 괴롭히기
딱 좋은 날이었겠지요. 어제의 택배 소동으로 기세가 등등해진 그는 이제는 아예 나를 이 건물에서 지워버리기로 작정한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지하 주차장 입구에 낙엽을 쓸고 있는데 그가 카페 앞 데크를 구둣발로 쾅쾅 울리며 나를 불렀습니다. 야, 아줌마. 거기 청소 그만두고 이리 좀 와봐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야 소리에 나는 빗자루를 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제 도둑 취급을 당했을 때보다 더 날 선 무례함이 느껴졌지요. 나는 묵묵히 다가가 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한껏 거드름을 피우더니 카페 옆구리에 붙은 좁은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지하 청소도구한 말이야. 거기 당신 짐 다 빼요. 오늘 내로 싹 다 비우라고. 나는 귀를 의심하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거기는 건물 관리용 도구랑 내 비품들이 있는 곳인데. 내 말 못 알아들어? 거기 내 가게 바로 옆이라서 당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냄새나고 분위기 버린다고. 그리고 거기 공간 내가 창고로 좀 써야겠어. 최 소장한테는 내가 대충 얘기해 둘 테니까 토달지 말고 당장 비워요. 아니면 내가 그냥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 테니까. 그가 가리킨 지하 창고는 내가 새벽마다 차가운 물에 손을 씻고 영감의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던 나만의 작은 안식처였습니다. 낡은 빗자루, 대걸레, 그리고 내가 쉬던 낡은 간이의자 하나가 전부인 그 좁은 공간마저 그는 탐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탐을 내는 게 아니라 그저 내 흔적 자체를 이 건물에서 도려내고 싶어 했지요. 사장님, 거기는 엄연히 공용관리 공간이고 건물주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곳입니다. 사장님이 전세 낸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차분하지만 강단 있게 대꾸하자 민준 사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내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 할망구가 정말 건물주? 내가 그 양반 만나러 가려고 지금 옷배 입은 거 안 보여? 오늘 오후에 그 양반 만나면 당신 해고는 물론이고 그 창고 내가 쓰겠다고 계약서 새로 쓸 거야. 돈 없는 사람이 장땡인 줄 알아? 돈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 주인이지. 어디서 청소부 주제에 건방지게 건물주를 팔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내 가슴에 박히는 대목 같았습니다. 돈을 내면 주인이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그저 소모품일 뿐이라는 그의 사고방식, 그 오만함이 드디어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지요.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좋소. 사장님 뜻이 정 그렇다면 그 창고 비우는 문제, 오늘 오후 미팅에서 직접 결정하는 걸로 합시다. 건물주가 사장님 편을 들어줄지 아니면 이 늙은이 편을 들어줄지 한번 두고 봅시다. 미쳤네. 미쳤어. 당신이 미팅 자리에 오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꿈 깨고 당장 짐이나 싸. 2시 전까지 안 비우면 내 손으로 다 내다 버릴 줄 알아. 그는 내 어깨를 툭 치고는 씩씩거리며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나를 보며 안쓰러운 듯 한숨을 내쉬었지만 민준 사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자기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더군요. 나는 바닥에 떨어진 빗자루를 정성스럽게 주워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2시까지 짐을 싸라는 그의 명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자격으로 그를 맞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내 일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창고 안 낡은 영감의 사진이 나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임자, 고생 많았네. 이제 그만 빗자루 내려놓게나.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영감의 사진을 품에 소중히 안았습니다. 오전 11시.
이제 운명의 시간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민준 사장은 지금쯤 자신이 건물주를 만나 이 건물을 제멋대로 주무를 상상을 하며 비싼 커피를 마시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쫓아내려 했던 그 냄새나는 청소부 노인네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나는 마지막으로 대걸레를 빨아 건조대에 널었습니다. 내 손끝에 묻은 락스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냄새는 누군가에겐 불쾌한 악취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40년 세월을 정직하게 지켜온 훈장이었습니다. 나는 창고 문을 잠그고 금색 열쇠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이제 빗자루를 내려놓고 주인의 품격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준 사장의 아나무인격 행태가 극에 달해 폭발하기 직전인 지금 나는 가장 고요한 폭풍이 되어 그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하 창고에 무거운 철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시까지 짐을 다 빼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겠다는 민준 사장의 폭언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지요. 나는 그가 내뱉은 독서를 되새기며 창고 앞 복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이곳은 내가 가장 낮은 자세로 세상을 보며 겸손을 배우던 수련장과도 같았기에 떠나는 순간조차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하 계단을 올라오니 복도에는 이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1층 상가 사람들도 오늘이 건물주와 민준 사장이 대면하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세탁소 사장님과 편의점 청년이 카페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에휴, 저 젊은 사장 오늘 건물주 만나면 청소부 여사님 당장 자르라고 난리 칠 텐데 여사님 불쌍해서 어쩌나. 그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거친 손을 비누로 대여섯 번이나 씻어냈습니다. 손톱 밑에 낀 검은 때와 손가락 마디마디에 밴 락스 냄새를 지워내려 애쓰는 내 모습이 거울 속에 비쳤습니다. 평소엔 훈장처럼 여기던 냄새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오만한 청년에게 주인의 향기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밖 복도에서 우당탕거리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민준 사장의 고함이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이 할망구 어디 갔어? 내가 지금 짐 빼라고 했지. 왜 아직 그대로야?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니 민준 사장이 지하 창고 문 앞까지 내려와 발로 철문을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카페 직원 2명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서 있었지요. 사장님, 아직 2시가 안 되었습니다. 미팅 끝나고 결정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가가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내 앞으로 달려들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결정은 무슨 결정? 건물주가 당신 같은 노인네 편을 들 것 같아? 내 눈앞에서 당신 물건들 보는 것 자체가 고문이라고. 얘들아, 뭐해? 자물쇠 부수고 안에 있는 거 싹 다 내다 버려. 그는 정말로 광기의 어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가장 만만한 나에게 쏟아붓고 있었지요. 카페 직원들이 주춤거리자 그는 직접 복도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들어 자물쇠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만두세요.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훨씬 크고 서슬퍼런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준 사장은 멈칫하며 나를 쳐다보았지요. 평생을 굽신거리며 살 것 같던 노인의 입에서 나온 일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하시는 행동은 엄연한 재물 손괴이자 주거침입입니다. 아무리 세입자라 해도 관리 공간을 제멋대로 파손할 권리는 없단 말입니다.
뭐, 재물 손괴, 주거침입? 하? 이제 법까지 들먹이네. 그래 해봐. 경찰 부르라고. 건물주가 오면 내가 이 건물을 위해 얼마나 큰 결단을 내렸는지 설명해 줄 테니까. 당신 같은 암적인 존재를 치우는 게 건물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이야. 민준 사장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소화기를 내려놓고는 자신의 명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네. 건물주랑 약속한 2시. 당신 그 자리에 청소복 입고 나타나서 구걸이라도 해보시지. 아마 건물주가 당신 얼굴 보자마자 기겁해서 쫓아낼 거다. 수준 차이가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그가 걷어찬 철문의 구두 자국만이 흉하게 남아 있었지요. 나는 그 자국을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가슴속에선 차가운 분노가 칼날처럼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민준 사장 자네가 말하는 그 수준. 내가 오늘 그 바닥이 어디인지 확실히 보여주마. 나는 관리실로 내려가 최 소장을 만났습니다. 최 소장은 이미 내가 입을 옷을 정성껏 다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1층 저 친구는 벌써 카페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건물주 맞을 준비를 마쳤더군요. 비싼 샴페인까지 꺼내놓은 모양입니다. 샴페인이라. 그게 축배가 될지 고배가 될지는 이제 곧 알게 되겠지. 최 소장, 나가서 저 청년에게 전하게. 건물주께서 카페가 아닌 지하 미팅룸으로 직접 오시겠다고 말이네. 나는 최 소장이 내준 단정한 남색 투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10년 전 영감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나중에 정말 중요한 자리가 생기면 이 옷을 입으라며 사주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옷장에만 묵혀두었던 그 옷을 입으니 굽어있던 등이 마술처럼 꼿꼿하게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락스 냄새 풍기는 청소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일어선 이 건물의 뿌리이자 진정한 주인인 김수님 회장이 서 있었지요. 오후 1시 50분. 나는 주머니에서 금색 열쇠 뭉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임계점에 도달한 민준 사장의 무례함이 폭발하기 10분 전 나는 가장 품격 있는 발걸음으로 복도를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시계 바늘이 오후 2시를 향해 달려갈수록 평소 시끌벅적하던 상가 복도에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상륙하기 직전 바다가 숨을 죽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나는 지하 미팅룸 안쪽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진 상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빗자루를 쥐고 살았던 손마디가 남색 투피스의 보드라운 감촉 위에서 어색하게 만져졌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 1층 카페 더 루미에르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최 소장의 말에 따르면 민준 사장은 건물주를 맞이하기 위해 카페에서 가장 전망이 좋고 비싼 대리석 테이블에 금색 명패까지 준비해 두었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공들여 준비한 그 화려한 무대로 건물주가 오지 않고 굳이 퀴퀴한 지하실 미팅룸으로 부른다는 소식에 그는 아마 자존심이 꽤나 상했을 겁니다. 최 소장, 그 청년 왔나? 내가 나직이 묻자 문 밖에서 대기하던 최 소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네, 회장님. 방금 막 도착했습니다. 아주 기세가 등등합니다. 최고급 수트에 명품 가방까지 들고 비서인지 직원인지 한 명을 대동해서 복도를 지나오는데 상가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군요. 최 소장의 목소리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껍데기에만 집착하는 그 청년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지요. 미팅룸 밖 복도에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또각하며 대리석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때리는 그 소리, 민준 사장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그가 들어오자 방 안의 공기가 단숨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미팅룸의 다소 허름한 소파와 낡은 탁자를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지요. 아니, 최 소장, 건물주라는 양반 취향이 왜 이래? 카페에 내가 제일 비싼 샴페인까지 따놨는데 왜 이런 지하실로 사람을 불러? 여기 곰팡이 냄새 안 나요? 그는 코끝을 찡그리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그의 등 뒤에 선 직원은 안절부절 못하며 서류 가방을 고쳐쥐었지요. 민준 사장은 상석에 놓인 높은 등받이 의자가 커튼에 가려져 내가 앉아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한 채 최 소장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됐고, 건물주 어디 있어? 아직 안 왔어?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거야? 나 바쁜 사람이라고. 사장님, 진정하시고 일단 앉으시죠. 건물주께서는 이미 와 계십니다. 최 소장이 나를 가리키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사장은 그제야 커튼 너머 그늘진 상석에 누군가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고쳐 매더니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아, 거기 계셨습니까? 어두워서 몰랐네. 인사드립니다. 내가 1층 카페 루미에르 사장 박민준입니다. 이 건물의 격을 높여주고 있는 장본인이죠. 그는 여전히 거드름 섞인 말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가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있자 그는 조바심이 났는지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인지 사장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이 건물이 다 좋은데 딱 하나 썩은 사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청소부 노인네 말입니다. 그 할망구가 우리 카페 영업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택배를 훔치려 하질 않나, 손님들 앞에서 행패를 부리질 않나. 오늘 당장 잘라버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도 임대료 못 냅니다. 그는 준비해온 두툼한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청소하는 모습,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모습 등을 몰래 찍은 사진들과 조작된 민원서들이 가득했겠지요. 자신의 잘못은 쏙 뺀 채 오로지 한 노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악의의 결정체였습니다. 나는 그 서류 뭉치를 보지 않고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를 향했습니다.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 미팅룸의 밝은 조명 아래로 내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방 안은 마치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 사장의 입이 서서히 벌어졌습니다. 노트북을 켜려던 그의 직원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지요. 민준 사장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며 방금 전까지 내뿜던 그 오만한 기세가 순식간에 공포로 변하는 과정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네가 말하는 그 썩은 사과가 나를 말하는 건가? 내 목소리는 평소 복도를 닦으며 건네던 친절한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풍파를 견디며 일궈온 주인의 위엄이 서린 낮고 묵직한 호령이었지요. 민준 사장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소파에서 엉덩이를 들썩이며 뒷걸음질 치려 했습니다. 아줌마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볼품없이 갈라졌습니다. 1층에서 그토록 소리를 지르며 나를 윽박지르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박 사장, 자네가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 하던 건물주, 그리고 자네가 그렇게도 멸시하던 그 청소부 할멈이 바로 나일세.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그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거대한 진실의 파도가
그를 덮칠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사색이 된 청년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아까의 그 당당하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정성껏 빗어넘긴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식은 땀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비서는 이미 상황 파악을 끝낸 듯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자, 박 사장. 자네가 가져온 그 썩은 사과에 대한 보고서 어디 한번 같이 읽어볼까? 나는 민준 사장이 내던졌던 서류 뭉치를 손끝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그는 마치 뜨거운 불에 댄 사람처럼 어깨를 움찔거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회장님께서 직접 청소복을 입고 이건 일종의 테스트였습니까? 비굴함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할망구라고 부르며 내 가슴팍을 삿대질하던 그 손가락은 이제 갈 곳을 잃고 자신의 무릎 위에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요. 나는 그 비겁한 질문에 대꾸하는 대신 최 소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최 소장은 기다렸다는 듯 내가 준비한 서류 한 장을 민준 사장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박 사장님, 회장님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시죠. 지난 석 달간 카페의 임대료 미납 내역과 상가 번영회에 접수된 사장님의 갑질 피해 신고서 드립니다. 최 소장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미팅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사장의 안색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이제는 푸르스름해지더군요. 그는 서류를 훑어보는 척했지만 이미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 자네는 내가 청소부 옷을 입고 있어서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나? 아니네. 자네는 나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을 무시했어. 세탁소 사장님, 편의점 청년, 그리고 커피 잔을 엎지른 그 가여운 할머니까지 자네 눈에는 그들이 자네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소모품으로 보였겠지. 나는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여 그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장사라는 건 말이야. 자네가 깔고 앉은 그 비싼 대리석 테이블이 해주는 게 아니야. 이 건물을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되는 거지. 자네는 화려한 조명을 켰을지 모르지만 그 불빛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꺼뜨려 버렸어. 그게 자네가 말한 품격인가? 민준 사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애썼습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제가 사업이 처음이라 의욕이 앞서다 보니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택배일도 제가 예민해서 그랬던 거지 결코 회장님을 비하하려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의도? 자네가 나를 도둑으로 몰고 내 도시락을 발로 차고 내 안식처였던 지하 창고를 쓰레기장 취급하며 내다 버리라고 했던 그 모든 순간에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만약 내가 진짜 힘없는 청소부 노인이었다면 자네는 지금쯤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승전가를 부르고 있었겠지. 내 단호한 일갈에 민준 사장은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팅룸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그가 저지른 업보의 파도가 집채만하게 몰려오고 있었지요. 나는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최 소장이 준비한 또 다른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종이 위를 사각거리며 지나가는 펜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박 사장, 자네가 그토록 원하던 대로 이 건물의 시스템을 싹 갈아엎기로 했네. 자네 같은 세입자부터 말이야. 미납된 임대료와 그동안 입힌 영업 방해에 대한 위약금은 보증금에서 제할 것이고 이번 달 말까지 가게 비우게 자네가 내보내라고 했던 그 청소부 할멈의 권한으로 내리는 결정이네. 민준 사장은 사색이 되어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대출받은 게 많아서 여기서 나가면 정말 끝장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도 제가 직접 하고 상가분들께도 다 사과하겠습니다. 화려한 명품 수트가 바닥에 먼지에 더러워지는 것도 잊은 채 그는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선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부메랑으로 돌려주었던 그의 오만함을 떠올리니 가슴속의 냉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자네가 내게 증명해 보이지 않았나? 이제 그만 나가보게. 내 비서가 나머지 절차를 안내할 걸세. 나는 다시 의자를 돌려 커튼 너머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민준 사장이 울부짖으며 최 소장에게 끌려나가는 소리가 복도를 타고 멀어져 갔습니다. 다시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나는 테이블 위에 남겨진 그의 화려한 명함 한 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건물을 닦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닦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남색 투피스 자락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시 작업복으로 갈아입을 시간입니다. 아직 닦아야 할 복도가 남아있고 누군가가 흘린 마음의 얼룩을 지워야 할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미팅룸의 무거운 문이 닫히고 민준 사장의 비굴한 울음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지만 방 안에는 여전히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남색 투피스의 소매 끝단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평생을 낮은 곳에서 빗자루질만 하던 노인네가 누군가의 생계를 끊어내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놈이 무릎 꿇고 비는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요. 최 소장이 상기된 얼굴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이 건물의 품격이 결국 누군가를 쫓아내는 칼날로 지켜진 것 같아 못내 씁쓸했거든요.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을 조이던 남색 정장이 오늘따라 유난히 갑갑하게 느껴졌지요. 나는 곧장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에 차가운 물을 틀고 화려한 사모님의 가면을 벗어던지듯 얼굴을 씻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구석 사물함에 넣어두었던 락스 냄새 배고 무릎이 튀어나온 낡은 청소복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채울 때마다 비로소 내 심장 박동이 제자리를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이 옷을 입었을 때가 가장 나답고 편안합니다.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1층 복도로 올라오자 상가 분위기는 이미 소문으로 자자했습니다. 평소 내게 인사조차 건네지 않던 몇몇 세입자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경계하는 눈빛 혹은 아부하는 듯한 미소. 나는 그 시선들이 불편해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더 루미에르 앞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한 음악은 꺼져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카페 뒷문이 열리더니 민준 사장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아까의 그 단정하던 수트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진 채였지요. 그는 복도 한복판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아까 미팅룸에서의 공포가 분노로 바뀐 것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는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아니 김수님 씨.
정말 꼭 이래야만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비굴함 대신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좀 무례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게 앞 지저분한 게 싫었던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나 하나 망가뜨리니까 이제 좀 살맛 나세요? 이 건물 주인이라서 아주 행복하시겠어.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내 앞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나는 멈췄던 빗자루를 다시 움직여 그가 뱉은 침자국을 묵묵히 쓸어냈습니다. 박 사장, 내가 행복해서 이 결정을 내린 게 아니네. 자네가 뱉은 침이 내 신발에 묻는 건 닦으면 그만이지만 자네가 사람들에게 준 상처는 닦이지가 않아. 자네는 아직도 자네가 왜 여기서 나가야 하는지 모르는구먼. 모르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돈 있고 힘 있으면 다야. 당신도 결국 똑같은 갑질하는 거잖아. 민준 사장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상인들이 멈춰서서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안에서 일하던 어린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울먹이며 뛰어나왔습니다. 사장님, 그만하세요.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사장님 맨날 저희한테 유통기한 지난 우유 쓰라고 시키고 월급 줄 때마다 꼬투리 잡아서 깎으셨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이의 용기 있는 외침에 민준 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주변 상인들도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박 사장. 자네 우리 세탁소에 맡긴 옷대금도 벌써 2달째 밀렸잖아. 그러면서 명품백은 잘만 사더만. 편의점 앞 파라솔 우리 손님들 못 앉게 발로 차던 것도 다 봤어. 민준 사장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에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자신이 세운 화려한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복도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 청년은 어쩌다 저토록 외로운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나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떨리는 어깨에 거친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박 사장, 이제 그만하게. 진실은 숨기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법이라네. 자네가 닦아야 할 건 카페 유리가 아니라 자네의 멍든 마음이야. 내 손길에 민준 사장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먼지 쌓인 복도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 눈물은 회한일까요? 아니면 무너진 자존심에 대한 분노일까요? 나는 그를 뒤로하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자리는 생각보다 더 지저분하고 아팠습니다. 나는 그 얼룩들을 지우기 위해 다시금 허리를 숙여 바닥을 쓸어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먹이는 민준 사장을 뒤로 한 채 나는 한참 동안 복도 끝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난 섞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쓸려나가기를 반복했지요. 저 사장, 그럴 줄 알았어.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담.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민준 사장의 구분 등에 꽂히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내 손때 묻은 나무자루의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거칠게 느껴졌지요. 사실 내 마음도 그 수군거림만큼이나 어지러웠습니다.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단죄하고 나면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정작 내 가슴에 남은 건 씁쓸한 죄뿐이었습니다. 여사님, 아니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런 사람 상종하지 마시고 들어가 쉬셔요. 세탁소 사장이 다가와 내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평소엔 그저 아줌마라고 부르던 그의 입에서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나오자
나는 왠지 모를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 대접이 고마운 게 아니라 내가 지켜온 이 평범한 청소부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거든요. 아니에요, 사장님. 하던 일은 마저 해야지요. 먼지는 주인을 가리지 않고 앉는 법이니까요. 나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다시 바닥을 쓸었습니다. 민준 사장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무릎에 묻은 복도 먼지를 털어줄까 잠시 고민했지만 나는 그저 묵묵히 빗자루질만 계속했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 온몸으로 느끼는 고독일 테니까요. 그가 비틀거리며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카페 창고 쪽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아이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용기 있게 소리를 높였던 그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내 눈치를 보더니 머뭇거리며 다가와 작은 캔커피 하나를 내밀더군요. 회장님, 이거 아까 사장님이 화단에 버리라고 했던 건데 유통기한 아직 며칠 남은 거거든요. 아까 너무 멋있으셨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저도 사장님이 회장님 무시할 때 속으로만 욕했지 도와드리지 못해서.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니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아이의 차가운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니야, 얘야. 내가 오늘 한 말이 가장 큰 진실이었단다. 고맙구나. 이 커피는 내가 아주 맛있게 마시마. 아이가 돌아가고 난 뒤 나는 복도 한편에 앉아 그 캔커피를 땄습니다. 달큰하고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온몸의 마디마디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 소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민준 사장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짐을 다 빼겠다고 합니다. 다만 시설비 권리금을 좀 챙겨줄 수 없겠냐고 묻더군요. 자기가 들인 인테리어 비용이 워낙 커서 그냥 나가면 정말 파산이라고 울먹이더라고요. 나는 캔커피를 내려놓고 최 소장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권리금이라. 이 건물에서 가장 무례하게 굴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 건물의 배려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최 소장,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법대로 하면 한 푼도 줄 필요 없습니다. 임대료 미납의 계약 위반 사항이 수두룩하니까요. 하지만 저 젊은 친구가 정말 거리로 나앉게 생겼으니 참 난감하네요. 나는 주머니 속의 금색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열쇠는 문을 잠그는데도 쓰이지만 다시 여는데도 쓰이지요. 민준 사장은 내 도시락을 발로 차고 내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해서 내 상처가 아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진정한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보여줄 기회가 아닐까 싶었지요. 최 소장, 그 친구가 카페에 들인 가구랑 주방 기구들 그대로 두고 나가라고 하기에 우리가 그걸 중고로 인수하는 형식으로 해서 밀린 임대료 빼고 남은 돈은 조금 챙겨주게나 다시 시작할 미천 정도는 되게 말이야. 최 소장은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그 친구가 회장님께 어떻게 대했는지 잊으셨습니까? 도둑 취급까지 당하셨잖아요. 잊지 않았네.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하려는 거야.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은 영원히 끝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베푸는 이 작은 선의가 그 친구 가슴에 박힌 오만이라는 가시를 하나라도 뽑아낼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네. 나는 남은 커피를 단숨에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퇴근 무렵 건물을 나서는데 카페 안에서 짐을 싸고 있던 민준 사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내가 최 소장을 통해 전달한 제안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 고개를 숙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 속에 망감이 교차하는 듯 보였지요. 나는 그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을이 지는 거리는 평소보다 훨씬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짐을 지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 풍경 속에 섞여 흐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이라는 조각들이 다 맞춰졌을 때 드러난 그림은 승리의 쾌감이 아니라 용서의 평온함이었다는 것을요. 내일 아침이면 나는 다시 낡은 작업복을 입고 빗자루를 들 것입니다. 그리고 민준 사장이 떠난 그 자리를 더 정성껏 닦겠지요. 드러난 진실의 조각들이 아프게 박혀있던 그 자리에 다시는 그런 모진 마음이 깃들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오늘따라 참으로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건물의 긴 복도에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그 폭풍 같던 소동이 꿈이었던 것처럼 건물은 다시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요.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낡은 작업복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여전히 주름진 얼굴의 투박한 청소부의 모습이었지만 내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니 카페 더 루미에르의 입구에는 커다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 사장은 약속대로 이달을 넘기지 않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화려했던 샹들리에가 내려지고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대리석 테이블들이 하나둘 트럭 위로 실려 나갔습니다. 그 화려한 껍데기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휑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 옆을 지나며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초췌해진 얼굴의 민준 사장이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주춤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삿대질을 하던 오만한 손가락은 이제 갈 곳을 잃고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여사님.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그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여사님께서 제안하신 인수대금 잘 받았습니다. 덕분에 급한 빚은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너무 못되게 굴었죠. 그는 내 앞에서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가 처음 이 건물에 들어오던 날 코를 막으며 나를 벌레 보듯 하던 그 청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박 사장,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라네. 자네가 흘린 그 눈물이 자네 인생의 먼지를 닦아내는 깨끗한 물이 되었길 바라네. 젊은 사람이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다만 다음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 귀한 줄 먼저 알게나. 민준 사장은 내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으며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건넸습니다. 이거 어제 깨뜨린 그 분무기 대신 샀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소시지는 아까 알바생한테 들었어요. 여사님이 좋아하신다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가 건넨 가방 안에는 새 분무기 하나와 따뜻한 소시지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트럭 뒷모습을 보며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그 트럭과 함께 멀리 떠나보냈지요. 날이 밝아오자 상가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빗자루를 든 나를 발견한 세탁소 사장님과 편의점 청년이 내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기가 어려웠겠지요. 아이고 회장님, 이제 이런 험한 일은 사람 시키시고 들어가
쉬시지 왜 또 직접 하고 계십니까? 세탁소 사장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허허 웃으며 복도를 시원하게 쓸어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 나한테는 이 빗자루가 내 인생이고 내 친구예요. 건물을 닦아야 내 마음도 닦이는걸요. 예전처럼 그냥 수님 여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제일 듣기 좋습니다. 내 말에 팽팽했던 상가의 공기가 한순간에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안심한 듯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럼요. 우리 여사님이 닦아줘야 건물이 반짝반짝하죠. 하는 청년의 목소리가 복도를 기분 좋게 울렸습니다. 나는 1층 복도를 지나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민준 사장이 부수려 했던 그 낡은 철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금색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좁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공간이었지만 이곳은 내 평생의 정직한 땀방울이 서린 성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나는 구석에 놓인 영감의 사진을 닦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건물이 유난히 깨끗하네. 당신이 말한 대로 낮은 곳에서 세상을 보니 사람들의 진심이 이렇게 잘 보이는데 말이야. 인생이라는 긴 길을 닦아오며 참 많은 먼지를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무시하고 누군가는 나를 짓밟으려 했지요.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와 내가 닦아놓은 바닥 위로 눈부시게 부서졌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 인생의 주름진 기억들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나는 건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을 닦습니다. 비록 손은 거칠고 옷은 낡았지만 내 마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낡은 빗자루가 닳아 없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이곳에서 진실된 삶의 가치를 쓸어 담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의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저 복도 끝부터 정성껏 닦아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